희망이 삶이 될 때. 데이비드 파젠바움 지음, 박종성 옮김, 더난 출판. 제1장. 최초의 순간들. 의대 2년차에 펜실베니아의 베들레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받았다. 베들레헴은 전통적인 철강 도시로 1990년대에 침체를 면치 못하다가 그즈음 다소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는 내 개인사와 약간 닮은 데가 있었다. 나 또한 6년 전에 엄마를 잃고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다가 겨우 극복하고 맞은편 등성이로 올라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의 죽음이 내가 의대에 진학한 최초의 이유였다. 엄마 같은 환자를 돕고 싶었고 엄마를 데려간 병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 자신을 암과의 싸움에 나선 전사라고 생각하면서 이른바 모든 병의 황제이자 공포의 왕인 그 병을 완전히 파괴하는 꿈을 꾸면서 수업을 들었다. 나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갖추고 그것들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그런데 그 전사가 출동한 최초의 장소는 산부인과 병동이었다. 그리고 전사답지 않게 아주 겁에 질려버렸다. 이 잊을 수 없는 날, 나는 전사라기보다는 배우에 가까웠다. 병동으로 향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취해야 할 동작들과 해야 할 말들을 연습하고 체크리스트를 거듭 훑었다. 어떻게 의사를 연기할지 궁리한 것이다. 연극 무대에 서는 기분이었다. 분만실 커튼을 젖히자 햇빛이 처음으로 부모가 되려는 찰나에 있는 부부와 파란색으로 온몸을 감싼 간호사를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췄다. 예비 부모들의 얼굴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산모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반짝였다. 내 이마도 그랬을 것이다. 부부는 20대 후반쯤으로 나보다 약간 나이 들어 보였다. 갑자기 당시 3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 케이틀린이 생각났다. 나도 곧 저들과 같은 입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자 행복해졌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런데 내 모습이 생각과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아빠가 되려는 쪽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의료계의 일과 관련해 두려운 점이 있다면 매사에 최초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약에는 이를 최초로 투여받는 환자가 있고 모든 외과에는 최초로 수술을 해야 하며 모든 치료법은 최초의 시행이었다. 당시 내 삶은 하루하루 이런 최초의 것들, 경험들, 시도들에 점령당한 상태였다. 아니요. 나는 전에도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예비 아빠를 안심시켰다. 그게 딱 한 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자세를 잡았다. 그날 아침 2병째 마신 레드불이 효과가 있는 듯 했다. 여하튼 준비가 됐다. 그런 다음 머릿속으로 분만 단계를 떠올리려는 차에 아기의 머리가 쑥 나왔다. 놓치지 마, 데이브. 놓치지 마, 데이브. 놓치지 마, 데이브. 그랬다. 나는 아기를 이 세상으로 안전하게 인도했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쉬웠다. 그리고 아기가 최초로 생명의 큰 숨을 쉬는 것을 지켜봤다. 어떤 심오한 목적의식 같은 게 내 몸을 타고 지나가 팔 다리로 확산되는 것 같았다. 거기에 압도되면 나머지 분만에 어김없이 동반하는 대변과 피 냄새를 맡지 못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분만실을 경험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내가 받은 그 아기를 떠올렸다. 내 행동은 어떻게 봐도 영웅적이지도 복잡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생명이 새로운 세상에 착지하도록 도왔고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 중에 새 생명과 관련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이 한 방에 있다면 그것은 대개 아주 좋지 않은 이유에서다.
처음 병동순환 실습을 나간 병원에서 이를 직접 체험한 것이 2010년 1월의 일이었다. 외과 4년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고 의대에서 1년 반 동안 수업을 들은 뒤 드디어 의학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때가 된 것이다. 더 이상 견학도 관찰도 할 필요가 없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병원에 가기 전날 밤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풋볼 선수를 하던 때 말고는 그렇게 뭔가로 인해 마음이 벅차오른 적이 없었다.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뻗친 덕분에 춥지도 졸리지도 않았다. 그전에도 펜실베니아 병원의 정문과 안뜰을 숱하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복도는 더욱 빛났고 건물은 더욱 커 보였다. 아니면 내가 작아 보였거나. 나는 병원 경비원들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받아줬다. 그날 아침만 해도 수십 명의 의대생이 상기된 표정으로 거길 지나갔을 것이다. 저마다 자신들이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 하우스의 주인공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꿈을 꾸면서. 처음으로 들른 곳은 정신과의 레지던트 호출실이었다. 거기서 이른바 정신과 상담 서비스라는 걸 경험할 참이었다. 그 일은 내과의가 추가적으로 정신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를 찾아 순회하는 것이 기본 업무였다. 단순히 수술 후유증에 따른 의식의 혼란을 겪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본인들이나 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환자도 있었다. 정신과는 내가 궁극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분야는 아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암과의 싸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상 경력의 첫 발을 기분 좋게 내디디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그래서 다소 과도한 열성을 가지고 정신과의 순환 실습을 시작했다. 나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한 여성과 인사했다. 레지던트 중 한 명이었는데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난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악수를 청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러고는 순환 실습 첫날입니다. 라는 안 해도 될 말까지 하고 말았다. 다른 의대생 한 명이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대생은 아니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은 같았지만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는 구강외과의였다. 진작에 치의대를 마쳤고 레지던트 과정까지 끝낸 상태였다. 구강외과 개업이가 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대 순환 실습을 마치기 위해 병원에 온 참이었다. 나로 말하면 의학수련 8년 차가 되는 그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건 누가 뭐래도 경쟁이었다. 우린 둘 다 의대 학부생처럼 입고 있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짧은 흰 가운이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을 나타냈다. 원래 그런 의도로 입게 한 것이지만 주치의와 다른 레지던트들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고 드레스처럼 멋진 가운을 입고 있었다. 짧은 가운 아래로 드러난 내 다리가 마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함께 실습하게 된 그 구강외과의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긴 가운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과정을 통과했으므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식 의사가 되려면 우선 학부의 예과 과정을 A학점으로 맞춰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혹독한 의대 4년을 거쳐야 한다. 그게 1단계다. 1단계를 마치면 긴 가운을 입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레지던트와 펠로우십 수련 과정이 남아있다. 레지던트 과정이 끝나고 전공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훈련받는 것을 펠로우십이라 하고 펠로우십에 참가하고 있는 의사를 펠로우라고 한다. 이 과정은 전공 분야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야 의사로서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갈 길은
멀어도 너무 먼 셈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그 첫 발을 떼는 날이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리고 내가 잠시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와중에 호출기가 울렸다. 그날의 첫 번째 미션이 떨어졌다. 우리는 복도로 달려나갔다. 계급 순으로 구강외과의가 앞장서고 나는 뒤따랐다. 얼마나 불이 나게 움직이던지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병실은 어두웠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았다. 그의 볼은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부신피질 호르몬 및 유사화학 물질의 총칭,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인해 부어올라 있었다. 그 모습은 엄마를 연상시켰다. 엄마도 암 투쟁을 할 때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요법을 받았다. 엄마가 웃을 때마다 부은 볼 때문에 웃음이 과장돼 보이곤 했다. 슬프고도 웃긴 추억이었다. 엄마의 그 모습이 생각나면 나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기억을 내칠 수는 없었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부은 볼로 짓던 그 웃음이 나를 웃게 했으니까. 여하튼 그 환자는 그냥 아픈 게 아니었다. 심각했다. 우리 목적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치료와 관련이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병상 옆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부인이라는 걸 이내 알 수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닦지 못한 눈물은 담요 한쪽을 움켜쥐고 있는 양손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에게 다소간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있는 듯한 그 담요는 그녀 자신의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환자는 매우 혼란한 모습이었고 정신 상태를 시험하는 질문에 힘들게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요? 나는 뉴델리에 있어요. 그곳은 필라델피아였다. 올해가 몇 년이죠? 1977년이요. 그때는 2010년이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와 의논을 했다. 의논 시간은 짧았고 합의는 어렵지 않았다.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으므로 그의 부인이 그걸 해줘야 한다. 물론 의학이 언제나 이분법의 세계인 것만은 아니다. 삶이나 죽음, 환희와 절망만으로 나눠지진 않는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중간지대가 존재한다. 정신과 상담 서비스팀의 일원으로 보낸 시간은 그저 그랬다. 2주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는 정신과 입원 환자 병동으로 옮겨갔다. 거긴 펜실베니아 병원의 폐쇄 병동으로 실습 중인 초보 의사에게는 꽤나 겁나는 장소였다. 마지막까지 몰린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순한 실습이 의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해도 거기서 배운 게 미래의 암치료 기술을 연마시켜 줄 것 같지는 않았다. 내 첫 환자는 조지였다. 52세의 이혼남으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그는 교화종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암으로 가장 악성에 속한다. 엄마가 걸린 암이기도 했다. 그는 얼굴 한쪽이 축 늘어진 상태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있는 이유는 암 때문이 아니었다. 우울증과 자살을 공언한 까닭에 정신병동에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다. 나와 함께 일하는 레지던트는 조지가 입원한 이래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병실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다. 입원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그녀는 내게 그의 정신 상태를 체크하는 테스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종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에도 그는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내가 테스트한 다른 환자들 대부분은 뇌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5점 정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내가 그런 내용이 담긴 결과지를 내밀어도 그는 뚱한 표정이었다. 만점이라.
의사 선생님, 그럼 나한테 뭐 특별히 좋은 거라도 있어요? 그럼요. 아주 잘하셨어요. 상으로 뭘 받으실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는 나에게 올 때보다 훨씬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 자세에서도 그게 확연히 느껴졌다. 절뚝이는 걸음이 마치 우쭐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당일 몇 시간 후에 그가 TV도 켜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걸 봤다. 병만 응시하고 있었다. 테스트 점수를 가지고 그에게 준 기쁨은 그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그게 일시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쁨을 다시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가 다시 의기양양한 걸음을 걷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자신감에 찬 모습이 우리의 최선이라면 분명 해볼만 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새로운 정신 상태 테스트 문항들을 찾아내 그에게 다시 시험을 치게 했다. 이번에는 30점 만점에 28점. 거의 앞서 진행한 테스트의 점수만큼 나왔다. 여전히 다른 환자들의 평균인 25점을 넘었다. 조지는 다시 활짝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침상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대신 간호사실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본인이 2차례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들어주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하는 중이었다. 나는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오후에 정신상태 테스트를 받도록 했다. 그의 치료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환자 차트에 기록할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조지의 자살 충동은 호전돼 갔다. 일상적인 병원 서류 작업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이 일이 우리 두 사람에겐 매우 즐거운 행사가 됐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무엇으로 발전했다. 정신상태 테스트에는 환자에게 자신이 쓰고 싶은 문장을 써보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다. 매번 조지는 딸인 애슐리에 관해 뭔가를 썼다. 월요일에는 애슐리를 사랑한다라고 썼고 화요일에는 토요일은 애슐리의 생일이다라고 썼으며 수요일에는 애슐리가 보고 싶다라고 썼다. 목요일에는 나는 애슐리를 사랑해라고 썼다. 애슐리는 그에게 중요한 사람임이 분명했다. 조지에게 애슐리에 관해 물었다. 나는 그가 한동안 딸과 대화하지 못했고 매일 딸에게 음성 메시지만 남긴다는 걸 알게 됐다. 나도 그렇게 둔한 사람은 아니기에 상황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러나 정신병동에 들어앉아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딸을 향해 뭔가를 쓰고 답신을 하지 않는 딸의 전화기에 메시지를 남기면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누군가를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덜 복잡한 일일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조지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 아빠는 잘 지낸다고 애슐리에게 말해줘도 되냐고 물었다. 시험 점수, 그가 쓴 문장들도 이야기하고 엄마가 뇌종양에 걸렸을 때 내 심정에 대해 들려줘도 되냐고 물었다. 그는 그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애슐리의 전화번호를 눌렀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다음 날 조지를 만난 자리에서 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 아주 좋아요. 애슐리가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그 병실에서 나온 다음 조지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나는 주먹을 흔들며 마음속으로 환호했다. 내 환자에게 정말로 도움을 준 첫 번째 경험이었다.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었고 고도의 외과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대단한 의학적 미스터리를 밝혀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삶의 마지막 시간 동안 조지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간단한 서류 작업을 하던 중에 조지와 나는 뭔가를 이뤄냈다. 그게 다였다. 꼭 무언가 대단한 것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니다. 나는 처음 부모가 되는 사람들의 순전한 기쁨을,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환자와 그의 부인이 빠져있던 어마어마한 절망을 목격했다. 그런가 하면 조지의 슬픈 얼굴이 기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줬다.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 내겐 다행이었던 것이 의료 실습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짜여 있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2장. 불시에 찾아온 이별. 너무 피곤한 나머지 병원을 나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끝없는 업무와 높은 긴장도는 오히려 내게서 에너지가 솟구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녹초로 만드는 순환 실습과 병동 근무 사이 틈나는 대로 나와 의대 친구들은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운동을 다이내믹한 휴식이라고 불렀다. 운동하면서 순환 실습, 병원 의료진 등에 대한 뒷말을 늘어놓았다. 처음 몇 주간 내 뒷말의 희생양은 그 구강외과의였다. 현재의 내 모습은 이전 모습에 비하면 헛개비나 다름없다 보니 한때 벤치 프레스를 170kg까지 했다는 내 자랑은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의대 친구들은 나를 괴물이라 불렀다.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 풋볼 선수로 뛸 때도 그 정도로 괴물 같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 친구 여럿이 내 아파트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야구 경기를 보는 동안 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나왔는데 마침 라이언 하워드가 타석에 들어선 참이었다. 그는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 중 한 명이었다. 해설자는 하워드가 벤치프레스를 159kg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친구인 에런이 나를 보며 말했다. 하워드는 벤치프레스 159kg을 하는 힘을 홈런 치는 데 쓴다지만 너는 그 힘을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수술할 때 환자 피부 잡아당기는 데 쓰는 거냐? 이 말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웃었다. 내 웃음이 약간 억지스러웠다는 것을 눈치챈 에런은 다음 날 내게 버지니아 스테너즈빌에서 열리는 벤치프레스 대회에 링크를 건 이메일을 보냈다. 그 힘을 좀 써먹어봐 라는 문구와 함께. 에런의 제안이 얼마나 진지한 건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시합에 나가보기로 했다. 몇 주 후에 우리 9명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필라델피아에서 스테너즈빌까지 5시간을 운전해 갔다. 스테너즈빌은 인구가 500명 정도 되는 작은 동네였다. 시합에 나가는 건 나 혼자뿐이었지만 친구들은 기꺼이 귀하디 귀한 휴일을 나를 응원하는 데 썼다. 그 대회 참가자는 당일에 받은 소변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내겐 무척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법 근육 강화제 상용자들과 대결했을 가능성이 컸다. 내가 먹은 것은 레드불 3병인데 그건 완전히 합법적인 음료였다. 필리스 팀에서 홈런을 치지는 못했지만 스테너즈빌의 벤치 프레스 대회에선 내 체급의 우승을 차지했다. 2-3kg이 모자라 버지니아주 기록을 깨진 못했지만 내 친구들은 환호했다. 괴물, 괴물. 우리는 그날 밤 시끌벅적하게 자축연을 벌였다. 어찌 보면 이 벤치프레스 시합 참가는 나에 대해 설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자신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는 스타일이라는 것. 아마도 이런 성향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 하기를 요구받는 젊은 수련의 생활이 내게 딱 맞았던 건 아닌가 싶다.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뭔가를 더 요구하는 사람, 그 요구한 만큼 일과 놀이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조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나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도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자신을 다그쳤다. 의대 초기 몇 년간 나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건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나 자신이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나 다른 누구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내게 힘이 됐다. 그런 생각 덕분에 풋볼 선수로도 활약할 수 있었다. 태생적으로 발이 느렸지만
조지타운 대학 풋볼팀의 주전 쿼터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본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나는 힘을 되찾았고 모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다. 나는 건강했고 잘 나갔다. 멋진 여자친구 케이틀린도 생겼다. 케이틀린은 엄마의 죽음으로 내가 힘들어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 그녀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에서 대학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나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덕분에 나는 내 엄마를 죽인 그 병을 전멸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뭔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멀리하고 있었다. 스테너즈빌 시합이 있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신경학 실습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정신없이 암기 카드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왔다. 케이틀린이었다. 당시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필라델피아와 롤리를 오가며 주말에 만났다. 어쩌면 케이틀린이 롤리에 있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없이도 종종 우리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곤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려고 전화를 했거니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면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뭔가 재밌는 걸 공유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었다. 그즈음 케이틀린은 파트타임으로 내 누나가 운영하는 옷가게 일을 거들거나 3살 먹은 조카 앤마리의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었다. 여하튼 뭐든 간에 그녀의 전화는 항상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쪽이었다. 그런데 이번은 아니었다. 저기 그녀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딱 5마디였지만 그녀의 어조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울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일하면서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공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도저도 아니었다면 그녀의 부모님이나 남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들려온 그녀의 짧은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 무렵 내가 향후 인생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든 간에 거기엔 모두 케이틀린이 포함되어 있었다. 케이틀린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닐까? 내가 말해주지 않았나? 내 곁엔 케이틀린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 케이틀린도 언제나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당황한 나머지 할 말을 잊었다. 그러다 결국 죽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내가 왜? 라고 묻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그걸 그녀 입을 통해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내 외골수적인 집중력, 여러 가지 면에서 나 자신의 삶에 좋게 작용했고 앞으로도 힘이 되어줄 그 장점이 케이틀린에게는 덜 투사됐다. 이윽고 그녀가 그 기묘한 침묵을 깨뜨렸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나는 내 우선순위에 없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런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껏 어떤 일들을 해야 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지난 3년 동안 나는 노력했어. 우린 이 관계를 잘 이끌어 왔다고. 아마 지금껏 살아온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야. 나는 조지타운에 있었고 너는 차로 4시간이나 가야 하는 롤리에 있어서 시간적 지리적 제약도 있었지만 말이야.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따기 위해 1년 동안 너를 떠나 있긴 했어. 그러나 어쨌든 죽을 둥 살 둥 노력해서 1년 안에 그걸 따고 미국으로 돌아와 그나마 내 가까이에 있게 됐어. 지난 2년 동안은 내가 사는 데서 차로 7시간 떨어진 의대를 다녔어. 나는 항상 내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분투했어. 너는 바로 그 우선순위 맨 꼭대기에 있었어. 그걸 모른다는 거야?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어? 도대체 왜 너는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나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말은커녕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침묵이 이어졌다. 침묵이 길어진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자는 그녀의 말에 힘이 실린다는 뜻이었다. 내가 그렇듯 크게 놀라 말을 잊은 것이야말로 평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헤어진다면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았다. 어쨌든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홀로 침묵을 깼다. 그거야?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자신에게 열심히 주입시켰다. 이게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에게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알아낼 터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믿음은 최소한 아픔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나는 젊고 건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 뜻이 아니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나로선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면 저절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애초에 결별을 초래한 그 행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별의 충격에 대처했다. 더 일에 집중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병원에서도 몇 시간씩 초과 근무했다. 운동량도 늘렸다. 그래서 보다 더 괴물답게 변해갔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오랫동안 실연의 고통을 응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빨리 달리면 고통을 앞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2달 후에 케이틀린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녀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줬다. 그즈음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던 부모님을 보러 온 그녀는 온 김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그 자리에서 케이틀린은 자신이 다시 내 삶의 우선순위 앞자리에 놓일 수 있다면 나를 다시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녀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잘 되게 돼 있는 일이면 어느 때고 적절한 순간이 오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일에 과잉 집중하면서 지냈던 터라 그녀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살필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곤 일과 운동에 집중하는 삶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나만의 거부이고 합리화이고 구분이었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외면하고자 하는 나와는 상관없이 삶과 죽음은 진행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에 마르긴 했지만 건강해 보이는 60대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왔다.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을 보였다. 호출기가 울릴 때 나는 해당과 레지던트와 같이 있었다. 우리는 복도를 달려 응급실로 갔다. 글자 그대로 달렸다. 환자의 말은 조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몸의 오른쪽에 마비가 와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CT 촬영을 했다. 심각한 상태였다. 레지던트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 사용하면 곧바로 일부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약을 쓰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레지던트는 그 위험이 뭔지 설명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뭔가 행동을 취하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단히 중대한 결정이었다. 우리는 그 부부에게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왔다. 곧 남편이 나와서 빨리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행동에 들어갔고 투약이 시작됐다. 나는 병실 옆에 앉아서 호전의 징후가 보이는지 모니터했다. 솔직히 말하면 모니터만 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희망하고 기도했다. 처음 몇 분간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좋은 쪽으로는 아니었다.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 그녀의 말은 더욱 알아들을 수 없게 됐다. 흔히는 아니지만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그 약의 부작용인 두개 뇌출혈이 왔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즉각 투약을 중지하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병상을 똑바로 세우고 다른 약을 투여했다. 긴급 개두 수술을 놓고 신경외과와 협의했으며 기도하고 빌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와 남편에게 그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건 아니었다. 나는 25살 청년에 불과했다. 내 첫 번째 환자를 지키지 못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라는 진부한 표현으로 진실의 무게를 줄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진술에 불과했다. 그 환자는 보기 드문 치료 합병증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치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생존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쓰디쓴 교훈을 줬다.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을 확장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배제해버리는 사람들 말이다. 나는 가톨릭 신앙 속에서 희망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나는 또한 의학의 힘을 믿었으며 그 힘을 기도가 증강해 준다고 믿었다. 내 근면성을 받쳐주는 기둥은 내가 언제나 옳은 일을, 그것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옳은 일은 결국 성과를 낸다는 믿음이었다. 옳은 일을 하는 한 나는 언제나 승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겨울과 봄에 체육관 운동장에서 열심히 훈련하면 나는 당연히 가을철 선수 선발 명단에 들어갈 것이고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었다. 모든 것은 차지할 자격이 있는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까지의 내 인생에서 그건 대체로 진실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그 진실이 그리고 확고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유전, 건강, 질병에 관한 의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한 의심이 좀 더 강해졌다. 그러나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그 여성 환자의 죽음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종종 그렇듯이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그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여성이 그토록 드물고 치명적인 투약 반응을 보인 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내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교훈을 그 남편에게 주기 위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나는 전혀 수긍할 수 없었다. 슬픔으로 인해 내 안에서 일단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여러 가지 불공평한 사례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중에 있을 때 무작위적으로 발생했던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라 말인가. 비통해하는 가족들에게 모종의 교훈을 주기 위해 선의 심리에 따라 그 치명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단 말인가. 고아원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죽는 아기들은 어떤가. 그런 아기들의 죽음에서 누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응급실에서의 그 허무한 죽음으로 인해 어쩌면 나도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도련한 인식에 이르게 됐다. 거품이 터졌다. 인과응보? 아니,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가장 좋은 쪽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이런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마음속 어느 구석인가에서 나는 그 상황이 케이틀린과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교훈을 던지고 있음을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애써 모른 체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제3장 울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엄밀히 따지면 나는 장애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체육관에서 몇 시간이고 계속 운동을 하거나 다른 동료 선수들이 지겨워 나가 떨어질 때도 혼자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상대팀 시합 영상을 보는 게 가능한지를 설명해 준다. 이건 초능력이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는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가야 할 때 방해가 된다. 항상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과잉 집중 상태가 되면 나무 한 그루가 매우 흥미로운 무엇이 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흥미도 흥미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지향하면서 분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것으로 나는 ADHD가 대체로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부모님은 올바른 우선순위 수립이란 어떤 것인지 그 본보기를 보여줬다. 나는 그분들의 전략을 빌려와 내 것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계획 수립에는 아이켈 캘린더를 이용했다. 아이켈 캘린더, 애플에서 개발한 개인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아빠는 미국에서 의대를 다녔고 졸업 후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혹독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동안 엄마는 지나, 리사, 누나와 나를 키웠다. 내 근면성은 대부분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엄마는 신앙심 깊은 가톨릭 신자였고 그 신앙심을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빠와 누나들과 나를 보살피기 위해 쉼없이 일했다. 나는 엄마에게서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주중에 종종 나를 데리고 연로한 교회 신도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는 봉사를 했다. 주말엔 자선 걷기 행사에 참여하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곤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페셜 올림픽 자원봉사로 일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페셜 올림픽,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지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연중 내내 체육 행사를 벌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자선단체와 그 활동. 다른 사람을 돕거나 그들을 위해 앞서 일하는 일은 엄마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결코 그럴듯한 일이라서 한 게 아니었다. 엄마는 그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고 그 책임을 사랑했다. 아빠는 대단히 실력 있는 정형외과의였지만 의사의 전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외향적이었다. 아빠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견과 이야깃거리가 그득했다. 예전에 한 적이 있는 이야기도 틈만 나면 다시 해주곤 했다. 아빠는 내게 교육의 말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믿음을 심어줬다. 이 믿음은 홀로코스트에서 모든 가족을 잃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리니다드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공용어인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섬에 왔고 거기서 가이아나 출신의 할머니를 만나 결혼했다. 할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남미에서 살았고 할머니에게는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사하라 이남 서부 아프리카인의 피까지 섞여 있었다. 엄마의 가족은 여러 세대 전에 유럽에서 트리니다로 이민을 왔다. 내 혈통은 그래서 트리니다드 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여러 문화, 피부색, 종교가 섞여 있는 것이다. 내겐 한 명의 유대인과 3명의 가톨릭교도 조부모가 있다. 나와 누나들에 대한 아빠의 기대는 무척 높았다. 그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의 업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거기서 성공하길 바랐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정형외과의가 돼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아빠의 진료실을 찾아왔다가 수술과 후속 치료를 마치고 두 발로 태어나는 장면을 봤다. 아빠가 치료한 환자들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호전됐다. 한편으로 의학은 그의 시간을 거의 다 빼앗아갔다.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고 늦은 저녁 식사에 맞춰 겨우 귀가했으며 주말에도 일했다. 그럼에도 내 풋볼 경기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운동장 밖에서 나를 지켜보던 모습에는 아빠로 성공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직업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미래의 내 가족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풋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놓고는 내 특유의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나는 7살 때부터 디비전 1 소속 대학의 풋볼팀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하는 꿈을 꿨다. 디비전 1, 미국 대학 스포츠 협회에 속한 대학 스포츠 리그 중 가장 수준 높은 리그. 밤낮 없이 나는 오로지 풋볼만 생각했다. 아빠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풋볼팀 울프백의 팀 닥터이기도 했다. 아빠를 따라서 선수 라커룸에도 들어가 봤고 홈 경기일 때는 사이드라인에서 구경하기도 했다. 경기마다 수만 명씩 관중이 몰렸고 나는 그걸 보며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선수들의 체격, 스피드, 집요함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내게 마치 신과 같았다. 중학교에 갈 즈음 나는 내가 풋볼에 재능이 있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경기장에 계속 나서려면 노력을 해야 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미 타고난 재질을 보이는 아이들이 팀 내에도 몇 명 있었다. 내겐 기술, 운동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매일 몇 시간씩 훈련하기 시작했다. 아침과 저녁은 물론 학교의 자습 시간에도 연습했다. 운동과학과 영양학에 관한 책을 읽었고 몇 시간씩 앉아서 우리 팀과 상대팀의 시합 영상 자료를 봤다. 나는 결코 경기장에서 가장 빠른 아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 사는 13살짜리 소년 중에선 방벽에 온갖 차트를 제일 많이 붙이고 사는 아이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차트들이란 질주거리, 질주속도, 송구 정확도, 송구 거리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나는 열심히 연습했고 그 결과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그렇게 들인 노력이 차트와 경기장에서 드러났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의 정도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음을 나는 알았다. 아빠는 항상 밖에서 일했고 누나들은 나보다 각각 5살, 7살이 많아서 엄마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지원군이 돼줬다. 심지어는 공 던지기 연습도 같이 했다. 그러나 커가면서 체력이 부쩍 좋아지자 내가 던지는 공을 엄마가 받기 어려워졌다. 차선책을 찾던 엄마는 우리가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우리 집 뒤에 언덕 꼭대기에 관역 하나를 세운 다음 그 옆에 엄마가 서 있고 내가 관역을 향해 힘껏 공을 던지면 그걸 집어 아래쪽에 있는 내게로 다시 굴려보내는 방법이었다. 엄마는 내게 풋볼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안 하겠다고 했으면 더 좋아했을 것이다. 내가 다칠까봐 항상 걱정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풋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지원해줬다. 비록 그것이 몇 시간 동안이나 지겹도록 반복해서 공을 굴려 보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한 모토는 모든 연습이 완벽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직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풋볼팀 코치였던 레드 고넷은 내가 노력형임을 알았다. 그래서 내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듀크 대학에서 풀백으로 활약했고 NFL,
미국 프로 미식 축구에서 뛰었다. 노스캐롤라이나 풋볼계에선 전설이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그런가 하면 연습장에선 폭군으로 악명 높았다. 그는 첫날부터 나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잘못하면 당연히 소리 질렀다. 잘해도 지난번에는 왜 이만큼 못했냐며 소리 질렀다. 내 기량 발전에 대한 그의 집념은 무자비할 정도였다. 그의 그런 태도는 내 성공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말하고 나도 동의한 성공은 어떤 뚝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를테면 우리가 벽에 적어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성공은 한번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네드 코치가 가르쳐준 것은 성공은 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목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그것과 애초부터 다르며 목표 자체도 매일매일 달라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요지는 경쟁자나 경쟁팀보다 더 잘하기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가 지르는 소리는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다음 목표들이 빨리 자신들을 달성해 달라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았다.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아주 괴로운 경험을 통해 배웠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나는 팀을 이끌고 주선수권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패했다. 다음 해엔 반드시 우승한다는 목표를 다시 세웠다. 대학들에선 이미 나를 점찍어 놓고 있었다. 풋볼이 내 현재만큼이나 미래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무너져 버렸다. 졸업하는 해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쇄골이 세 조각으로 부러진 것이다. 아빠가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단호하게 다시는 풋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 다음 날 수술을 해줬다. 다행이었던 것은 아빠가 의사로선 훌륭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시즌 중반에 팀에 합류해 쿼터백을 맡았다. 그리고 또 결승전에 올랐다. 경기 종료 시간이 몇 분밖에 남지 않은 4쿼터 후반 공격을 하면서 나는 우리 팀의 득점을 갈구했다. 하지만 마법은 없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패했다. 참으로 극적이지 못한 결말이었다. 그 대회에서의 패배는 내가 크게 실망한 이유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실은 부상을 당한 이후로 이미 많은 대학이 나에 대한 스카우트 노력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해할 만했다. 디비전 1 소속 대학 풋볼 선수라는 내 꿈을 재조정해야 했다. ACC 시합이 열리는 경기장의 휘황찬란한 빛, 수만 명의 관객, TV 중계 등등 내가 꿈꾸던 이미지들이 흐릿해져 갔다. ACC, 대서양 연안 경기 연맹, NCAA에 속해 있는 12개 연맹 중 하나. 디비전 1 소속이긴 하지만 좀 더 학구적인 분위기인 패트리어트 리그와 아이빌리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나는 조지타운 대학을 택했다. 라이벌 팀으로는 브라운 대학의 베이스, 코넬 대학의 빅레드, 라파이트 대학의 레파즈 등이 있었다. 공부 잘하고 장차 거대 기업 임원들이 될 사람들로 구성된 이 팀의 실력은 천차만별이었다. 다만 공통적으로 높은 지능에 걸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풋볼을 했다. 조지타운 대학팀은 매년 우승 후보에 오르는 강호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디비전 1에 속해 있었고 또 알고 보니 나한테는 딱 맞는 팀이었다. 이 대학은 내게 높은 수준의 풋볼을 할 기회를 제공한 동시에 내가 어머니를 본보기로 삼은 미덕인 봉사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내 아버지가 높게 치는 가치인 학문적인 우수성도 요구했다. 나는 철저하게 호야, 조지타운 대학의 운동본부 별칭, 호야가 될 예정이었다.
입학할 때 부모님은 나를 차에 태우고 워싱턴 DC로 갔다. 아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쾌활했지만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다. 엄마와 나 둘만 있는 자리에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 막내 아들이 품을 떠나는 게 슬퍼서 그런 거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철없는 18살짜리답게 엄마의 두통도 나와 떨어져 살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에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사무실로 풋볼 코치를 찾아갔다가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 무리의 상급생 선수들이 지나갔다. 그 순간 쉽게 잊히지 않을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엄마는 내 등을 문지르고 있었고 아빠는 코치와 악수하면서 애원조로 이렇게 말했다. 코치님, 우리 꼬맹이 좀 잘 챙겨주세요. 지나가던 상급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첫 강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게 별명이 생겼다. 꼬맹이 데이비라는. 체면 구겼다 싶었다. 다음 기회를 잘 이용해야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에 우리는 하워드 대학을 상대로 7대7 연습 경기를 했다. 나는 쿼터백이었다. 터치다운을 5번 했고 가로채기는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압승이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려고 집에 전화했다. 아빠가 받자 나는 마치 중계를 하는 것처럼 흥분한 어조로 자랑했다. 아빠는 조용히 듣다가 입을 뗐다. 엄마가 내 종양에 걸렸다. 이어지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빠는 덧붙였다. 집으로 오너라.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혼자만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18년간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집 뒤 언덕 꼭대기에 서 있던 엄마의 실루엣, 교회에서 내 옆에 앉아 있던 장면, 내가 시험 공부할 때 같이 앉아고 기다려주던 모습, 낯선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보살펴줬던 엄마의 모든 행동. 듀크 대학병원의 뇌종양 센터에 도착하고 보니 엄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와 누나들, 그리고 나는 수술실 밖에 앉아 기다렸다. 벽에는 듀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쓰인 팻말이 걸려 있었는데 우리는 그 아래 앉아 앞으로의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팻말의 내용이 위안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내 수술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생존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엄마가 뇌의 일부를 절제한 뒤에도 전과 다름없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됐다. 우리를 몰라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했다. 수술이 끝났고 엄마를 보러 갔다. 나는 절대로 엄마 앞에서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족들에게서 받아냈다. 우리가 울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고 그건 그 시점에서 엄마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병상으로 다가가면서 우리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가 우리를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붕대가 감겨 있고 튜브들과 신호음 발신 장치의 선등이 연결돼 있는 머리를 보라고 하면서 귀여운 바나나 아가씨라고 말했다. 귀여운 바나나 아가씨. 자신이 카리브해 출신인 걸 빗대서 한 말. 그리고 웃음 지었다. 우리 모두는 크게 웃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엄마 그대로였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겨났다. 다음날 의사는 우리에게 그녀의 종양이 사도 교화종이라고 했다. 나는 누나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오도는 아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오도는 아예 없고 사도가 가장 심한 상태였다. 엄마 정도로 심한 환자의 평균 생존율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4등급 교화종 환자의 경우
가장 오래 산 기록이 얼마나 되는지만 물었다. 뭔가 희망의 끈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싶었다. 그것이 설사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의사들 중 한 명이 말했다. 5년째 생존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최소한 5년하고도 하루 동안 엄마와 지낼 시간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일단 하자가 엄마의 기본 자세가 아니던가. 게다가 엄마는 내게 기도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기적을 누릴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엄마였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나는 조지타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꿔왔던 꿈을 계속 쫓기를 원했다. 나는 누나들이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 그때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누나들은 뉴욕에서 대학을 마치고 거기서 쭉 살고 있었다. 결국 나는 일단 조지타운으로 돌아가고 주말마다 엄마를 보러 오기로 약속했다. 엄마가 살아온 삶을 보면 엄마를 돕기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집에 가 있던 어느 주말 나는 엄마의 화학요법에 쓸 약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다. 킴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는 계산원은 내가 누구의 약을 타러 왔는지를 알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킴과 자주 시간을 같이 보낸 게 분명했다. 그녀가 봉착해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조언하고 위로해줬을 것이다. 나는 킴이 어떤 느낌일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뒤바뀐 처지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팠다. 그 몇 년 동안 조지타운과 집을 오갔다. 홈 경기를 할 때는 가족들이 차를 몰고 조지타운으로 와줬다. 나는 원정 경기 선수 명단에서는 빼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그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래야만 했다. 학교에 있을 때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좋은 친구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화학요법을 받고 MRI를 찍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엄마의 담당 의사들이 우리 가족의 삶에 미친 큰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내 과잉 집중력이 다른 간역을 향해 움직였다. 의대 진학은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다만 그게 정형외과는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 담당 의사들이 엄마를 보살피는 방식으로 환자를 돕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엄마의 기억력은 악화돼 갔다. 일단은 단기 기억력이 나빠졌다. 손을 씻고 나서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잊곤 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예전에 찍은 가족 비디오를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장면은 다 기억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엄마는 때로 장면들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충해주거나 어떤 장면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중 많은 것들은 내가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는 엄마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감사했고 계속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염원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맞이한 첫 여름 방학 내내 엄마와 함께 지냈다. 물리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의사를 만나러 갈 때, 교회에 갈 때도 같이 갔다. 우리는 자주 기도했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집중 치료를 했는데도 암이 재발했다는 MRI상의 소견이 나왔을 때조차, 이제는 수술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엄마는 우리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으니 생애 최고의 해가 아니냐는 말을 했다. 화학요법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암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삶의 마지막 해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지금에야 나는 알게 됐다. 엄마가 그저
친절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또 나는 이제 그 의지란 더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매우 특별한 투지임을 알게 되었다. 강한 의지가 던지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폭풍우와 싸우면서도 그 뒤에 있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엄마가 보여준 의지력은 다른 차원의 것이긴 했다. 엄마는 밝은 빛을 본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밝은 빛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시간은 기쁜 것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의 엄마의 태도는 어딘가 실무적이고 작가적인 데가 있었다. 엄마는 자신이 가고 난 다음에도 가족들이 공유할 만한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엄마 자신과 남은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렇게 했다. 식료품점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암세포가 이미 엄마 몸의 오른쪽을 완전히 마비시켜 걷기도 쉽지 않았다. 내 몸의 의지에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는 가게에 있는 전동 카트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쪽 핸들 밖에는 사용하지 못하니 자꾸만 키트가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나는 엄마가 속상해서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 같으면 그랬을 테니까. 카트는 돌다가 내 쪽으로 왔다. 바로 그 순간 엄마 얼굴에 큰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봤다. 그녀는 카트가 계속 돌아가도록 했고 우린 그걸 보면서 함께 웃었다. 요즘도 그런 카트 옆을 지날 때마다 엄마와 웃었던 생각이 난다. 엄마는 밝은 빛을 만들어냈고 그날 그걸 내게 줬다. 엄마는 기적이 일어나길 희망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길 바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적을 잡으려면 그냥 카트 핸들만 쥐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제4장 무모하고 격렬한 시간. 나는 어렵사리 학교로 돌아가 2학년을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도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2004년 10월 집에 온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앞으로 내가 괜찮을지 걱정했다. 나는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를 기리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그 모임을 통해 나와 처지가 비슷한 슬픔에 빠진 다른 학생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 생각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갖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덧붙이길 엄마의 이름인 엠마리 파젠바움의 이니셜을 따서 모임의 이름을 AMF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 모임은 엄마의 작품이 되는 것이고 엄마는 계속 내 안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긴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엄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로부터 2주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내 나이 19이었다. 엄마의 죽음은 글자 그대로 창처럼 나를 꿰뚫었다. 그렇게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엄마는 내가 그때까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항상 깔끔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으며 매일 운동을 했고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다. 엄마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삶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런데 왜 신은 엄마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인가? 신이 전능한 존재라면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엄마의 병과 죽음은 질서와 희망에 대한 내 믿음의 기반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몇 주 후 나는 엄마의 지갑에서 종이 조각을 하나 발견했다. 신문을 오려낸 것인데 누렇게 변하고 가장자리에 스카치 테이프로 감싸듯 붙여놓은 것이었다. 엄마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영감의 원천으로 삼은 것인 듯했다. 나는 그게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1998년 쿠바를 방문했을 당시 기사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는 교황의 연설 중 한 대목이 인용돼 있었다. 친애하는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이 신자든 아니든 그대들은 고결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강한 내면, 넓은 마음, 풍부한 감성, 진실 앞에서 과감한 태도, 자유를 위한 용기, 한결같은 책임감, 너그러운 사랑, 희망 속에서 불굴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나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나는 사명을 띠고 조지타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AMF를 설립했다. 이는 엄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만 동시에 아픈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는 부모를 잃고 슬퍼하는 동료들을 돕는 한편 공동체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이었다. 곧 나는 많은 친구,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케이트도 나와 동병상련의 처지라는 것을 알았다. 서로 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보니 각자 홀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임을 개방해서 사랑하는 이의 병이나 죽음을 겪었거나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든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회원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임의 의미가 바뀌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아가자라는 뜻이 됐다. 힘들게 지내는 학생들이 자신의 외로움, 고립무원의 상황을 공유하는 모습이 내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 나는 한층 더 열심히 모임을 위해 일했다. 엄마가 떠올라서 슬플 때마다 더 큰 에너지를 AMF에 쏟아부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였던 벤은 자신의 엄마나 다름없기에 내 엄마의 죽음에 크게 상심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AMF 지부를 세웠다. 벤과 나는 AMF를 전국적인 비영리단체로 만들기로 했다. 조지타운에서의 마지막 2년과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일주일에 20시간에서 40시간가량을 AMF의 무보수 이사로 일했다. 그리고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지부를 설립했다. 엄마의 죽음 자체에선 본질적으로 그 어떤 긍정성도 찾을 수 없었다. 엄마 본인이 그것에 자신의 의지로 긍정성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엄마가 남긴 뜻이 AMF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AMF는 전국의 수많은 슬픔에 빠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건 의심할 바 없는 밝은 빛이었다. 내가 그곳에 가져다 놓기 전까진 없었던 것이었다. 내 근면성은 목표의식이 손짓할 때 최대한의 출력을 발휘한다. 내가 AMF를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는 일에 주력하면서 풋볼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하위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의학이 상위로 올라갔다. 나는 암을 잡는 종양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다. 4학년 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머릿속엔 암 생각밖에 없었다. 옥스퍼드에서 돌아오면 의대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암과 싸우는 전사가 되기로 했다. 인생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면서 나는 무척 설렜고 신병훈련소 입소 준비를 하듯 영국으로 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 하나가 생겼다. 겨울방학에 집에 와 있는 동안 롤리의 한 바에서 케이틀린을 만난 것이다.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롤리의 레이븐슨 크로프트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다만 그녀가 나보다 2년 반 후배인데다가 내가 졸업하기 6개월 전에 그 학교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녀는 롤리에 있는 메리디스 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엄마가 40대 후반에 입학해서 암 때문에 그만둘 때까지 학사 과정의 절반을 이수한 곳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실제로 만나거나 사귄 적은 없었지만 케이틀린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스쳤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이웃 고등학교와의 농구 시합에서였다. 원정팀의 팬 한 명이 등에 파센바움이라고 적힌 풋볼 운동복을 입고 있는 게 그녀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레이븐슨 크로프트 고등학교 재학생 하나가 원정팀 응원석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그 옷을 쭉 찢어버렸다. 경비가 와서 그 학생을 끌어냈고 원정팀 응원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옷을 찢은 학생이 바로 나였다. 운동복에 인쇄된 내 이름은 당연히 농구하고 상관이 없었다. 내가 참지 못한 이유는 우리 학교 풋볼팀과 라이벌 관계였던 그 고등학교 풋볼팀의 적대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시합이 끝나고 케이틀린은 자기 엄마에게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케이틀린의 엄마는 그녀에게 더 이상 농구 시합하는데 가지도 말고 그 파젠바움인가 뭔가 하는 녀석하고는 아예 상종할 생각도 말라고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바에서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즉시 그녀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만남은 없었다 해도 공통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때로부터 몇 달 전에 내게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해왔다. 친구 요청을 수락한 후에 나는 이제 우리가 매우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는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으니 다음에 내가 롤리에 가게 되면 얼굴이나 보자는 내용의 촌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페이스북 초기였으니까. 어쨌든 바에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마치 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포옹했다. 어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는 의대 예과 과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았고 그녀는 자신이 듣고 있는 메레디스 대학의 패션 상품 관련 강의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의 대화를 우울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엄마나 엄마와 관련된 주제를 꺼내지 않아야 했는데 나는 케이틀린에게 엄마도 메레디스 대학에 다닌 적이 있고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다. 이미 그녀에게 못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내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는 내게 빠졌다. 우리 둘 다 그걸 느꼈다. 다만 나는 내 본심을 빨리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30분 정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가끔 케이틀린 쪽을 보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혹적이었고 미소가 아름다웠다. 케이틀린을 웃게 만드는 일이 내가 과잉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취해야 할 새로운 목표가 됐다. 조지타운에서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원거리 데이트를 시작했다. 내가 롤리로 내려가거나 그녀가 DC로 올라오거나 하면서 거의 매 주말을 같이 보냈다. 그녀 또한 내가 AMF에서 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해서 메레디스의 지부를 세웠다. 그녀는 내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야말로 처음으로 나를 일에서 끌어내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고 나는 그런 점이 좋았다. 케이틀린은 내게 전화해서 편안하게 이것저것 지적도 하고 충고도 해줬다. 내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 AMF와 관련해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케이틀린이 아니면 그 누가 내게 TV에 나가면 입을 일자로 다물고 다소 가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라는 말을 해줬겠는가. 나는 그녀 말대로 뭔가 경청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 위한 연습에 들어갔다. 내가 옥스포드로 떠날 때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에서 지낼 때처럼 자주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석사 과정은 2년짜리였다. 그러나 나는 케이틀린과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싫은 데다가 하루빨리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다. 석사 과정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담당자에게 과정을 속성으로 밟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내게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 풀타임으로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나는 8개월 안에 공부를 끝내기로 했다. 나는 스스로 정한 기한을 엄수하기 위해 밤잠을 안 자고 공부했다. 그러면서 AMF 일도 병행했다. AMF는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게 됐다. 토크쇼 투데이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의 우리의 활동을 다뤘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200만 개의 쿨렌치 맛 도리토스 200만 봉지에 AMF의 설립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렸다. 도리토스는 대학생들이 사랑하는 스낵인 만큼 그 덕분에 여러 대학에 AMF 지부가 생겨났다. 그러나 자각이나 인식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 경우엔 기부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깜짝 놀랐다. 수백만 명이 그 스토리를 읽었고 수백 명이 이메일을 보내 내가 큰일을 했다고 축하해 주긴 했지만 기부하겠다는 사람은 소수였다. 아마도 성공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 사람들은 재정 문제가 해결됐거나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실 얼마나 어렵게 거기까지 왔고 또 향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공공연히 내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다룬 언론 취재만 보고 AMF에 기부가 쇄도하며 자금이 넘쳐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까지 나서서 기부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짬을 내어 옥스퍼드 대학의 미국식 풋볼팀 옥스퍼드 캐벌리어에서 쿼터백을 맡았다. 미국 대학의 풋볼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취미생활로는 할만했으며 풋볼을 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다. 뭔가 그런 식으로 유학생활의 분출구가 필요했다. 옥스퍼드에 있는 동안 생물의학 연구를 접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일들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치료받을 당시 듀큐대학 병원 의료진들은 서로 협업했다. 과학분과의 협력과 공조는 마치 윤활유를 잘 친 기계처럼 매끄럽게 손발이 맞아 돌아갔는데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협력이 연구 분야를 비롯해 의학의 다른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로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생명 구하기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한 마음으로 일할 거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암과 심혈관 질병 예방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랬다. 양쪽 질병에서 식생활 문제, 운동 부족, 흡연은 교정 가능한 3대 위험인자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각자의 사일로에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복도를 건너가서 같이 연구하는 법이 없었다. 사일로, 개인이나 조직 부서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 심지어는 같은 전공 분야에서도 좀처럼 다른 연구자와 협업하지 않는 것 같았다. 위험인자의 교정이 암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도 위험인자 교정이 심혈관 질병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지 않았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잘게 분화된 영역 간에는 반목이 생기기 쉽다. 내가 목격한 것은 힘을 모아 진짜 적에 대항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동맹이 아니라 분야 간의 내전이었다. 내 연구 논문은 이런 내용이었으며 더욱 통합된 접근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암 예방 연구자와 심혈관 예방 연구자는 서로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다. 이런 논지를 연구자들과 공유하기가 다소 거북할 것 같았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기우였던지 정작 그들은 내 주장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다. 어쨌든 내 과잉 집중력이 힘을 발휘해서 나는 8개월 이내에 석사를 끝냈고 케이틀린을 본다는 기쁨에 들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 의대에 들어갔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첫 1년 반 동안 AMF 무보수 상임이사로 일했다.
놓친 강희는 강의 비디오를 2.2배속으로 돌려보면서 따라잡았다. 잠잘 시간이 없었다. 깨어있기 위해 카페인 정제와 에너지 드링크를 상용했다. 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무모할 정도로 격렬하게 나 자신의 집착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곧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